그 연배도 비슷하고. 같은 또래예요. 고등학교 졸업연도가 오히려 그게 돈을 쳐야 박을 치고 박을 쳐야 대박을 치고 대박을 쳐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 기획 특집 나눈 후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할 줄은 몰랐다. 전북 최초 소셜 방송 북치기 박치기에서 전북 이것도 최초로 이번 육사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음악거 아 대단하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분들과 재미난 얘기도 나눠보고, 그분들이 평소에 사실 그 일반 공중파라든지 이 대중매체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들을 다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양껏 우리가 이 후보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거, 또 그분들에 대한 흠결들, 그분들의 부채관계, 또 채무관계, 우리 이런 거. 인감 증명서 띄워야 네, 되는데. 그렇죠. 빨간 줄 그어져 있는가 없는가, 딱지 그치. 문제, 딱지 이런 문제. 거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어찌됐든 이번에 안철수 신당의 돌풍이 세지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 후보를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할 우리 진행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두령입니다. 정두령. 예. 아이 그런 영혼 없는 짓거리. 두목 아니에요? 두목. 됐고요. 두목이었어. 다음 분 두령 넘어가세요. 괜찮아. 두령. 시간 없어요. 지금 후보님 속타 이럴 시간에 지금 한 마디라도 더 해야 돼요. 저는 술 안 먹는 아니지 술 술 안- 안 파는 술가게입니다. 네. 아마추어 티가 나죠. 예. 정두령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다. 예. 뭐 긴장이 같이 된다. 예. 저는 농잘 치는 농약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 되고 싶은 모 PD. 그러지 마라 좀. 에이씨. 그 이 수투어디스야? 비행기는? 수투어디어스 아니야?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빨리 예.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쪽에 묵묵하게 엔지니어 한 분 계시고요. 또 오늘도 역시 강엔진. 화백님께서 박화백 아주 지대로다. 살아온 눈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만화를 그리고 있는 척하고 근데 있어요. 말은 우리가 하는데 화백님이 물통은 제일 큰 걸 갖고 있어. 예. 속이 바짝바짝 타나봐요. 자, 일단 그 진행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후보님께 공식 질문과 비공식 질문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공식 질문은 좀 뻔한 거, 이제 정책적인 부분, 요거 시간이 한 3분 할애돼 있습니다. 3분. 뭐 그런 건 다른 데서 얘기 많이 하시고, 그렇지. 조금은 뻔뻔한 질문 오늘 저희가 많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린다. 좀 헐뜯어 보려고요. 그렇지. 이분을 좀. 그리고 SNS 상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혹은 올린 글을 보고 나 이건 질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들으셨죠? 자, 그렇지. 일단 오늘의 게스트, 영광스러운 첫 테이프 첫 번째 후보 어떤 분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몇 명이나 듣는지 혹시 사전에 조사하셨는지? 아 부끄럽다. 아이 왜 그러세요? 여기 이분들이 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 여기 이 양반들하고 한두 명 정도씩 가족들. 네. 가족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물이 안 들어.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흔쾌히 저희 제의에 응해주셨고, 오케이. 중요해. 흔쾌히.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때인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테이블 끊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게스트 초청해놓고 게스트는 말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데 처음 봤어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조지훈 후보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도 있고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살짝 간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치기 박치기 스피드 퀴즈. 연습 열심히 자, 했습니다. 3초 안에 네.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답을 못하면 전체 시간에서 5분이 깎입니다. 자, 시작.
제가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티디어스가 꿈이. 네네. 네. 나 조지훈을 말한다. 스피드 퀴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장 후보 왜 나오셨습니까? 시장이 되려고요. 그렇군요. 통과. 당황했어. 조지훈의 장점 하나는? 화를 낼 줄 안다. 단점 하나는 그렇다면? 화를 낼 줄 안다. 나 조지훈 가정에서 몇 점짜리 남편이나 아빠일까? 70점, 69점. 후하시네요. 나 정치 활동하면서 이건 진짜 잘한 것 같다.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변기수를 확보하는 조례를 만든 것. 오, 그렇군요. 나 조지훈 안철수 신당에서 공천 받을 확률 몇 퍼센트? 51%. 전주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한 가지. 전주에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 시내버스는 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로 만들고 싶다. 전주 이것만은 꼭 살리고 싶다. 전주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고 그 은행나무에 그 자식나무가 있는데 네. 그 은행나무의 자식까지도 성대하게 크는 그런 걸 꼭 지켜내고 싶다. 여기 북치기 멤버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스튜디오스. 야, 요갈래? 나 조지훈에게 전주란? 엄마의 젖가슴 같은 거. 나 야, 조지훈 이거 이거 준비하셨어요. 나 조지훈은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달라들 줄 아는 사람이. 나 조지훈 민감합니다. 왜 당 갈아탔나? 시장이 되려고. 나에게 민주당이란? 추억, 나에게 안철수란? 희망.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시장 꼭 당선되겠습니다. 네. 이야. 이야.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19금 발언도 있었고요. 아니 그거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요? 지금 하세요. 아니, 전주 시내버스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게 공짜 말이 만드는 아니고, 거죠 거기 그게 아니고. 안에다가. 시내버스를 타고도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게 되죠. 도시 환경을 만드는 지금 그러니까 버스에서 이렇게 구슬 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 알면서 에이, 그래. 수준 떨어지기 왜 그래. 왜 이래 진짜. 저형 눈빛. 지금 농담이라고 한 거예요? 저 아니 형 지금 눈빛이. 회장 나 했었다며. 미안. 오래된 추억이야. 네. 자, 제가 볼 때는 느낌상 아주 확고하고 강한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네. 일단 스피드 퀴즈에서 보면 시장이 되려고 나왔고 나는 화낼 줄을 안다. 그런 얘기를. 네, 하지만 또 반면에 어머니의 젖가슴 얘기도 하셨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선서. 술가게. 그전에 우리 선서를 안 했네요. 선수 안 했네요. 양력도 안 했어 아직. 안 할 거 많아요. 양념. 안한 거 나 많아요. 진짜 양념 듣고 저희가 싶어요. 주소가 없어요. 저희가. 초청해놓고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하고. 양념을 듣고 싶어요. 양념. 자, 일단 우리 조지훈 후보님의 이 캠프 쪽에서 준 소개 자료가 있으나 이것은 뭐 저희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동초등학교, 덕진중학교, 동안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일반 대학원 쭉 졸업하셨고요. 졸업 안 했어요. 대학원은 수료만 했습니다. 대학원은 석사 수료고요. 석사 수료, 박사 아닌 석사 수료고요. 주요 수상 미디어다음 오늘의 인물 2012년도에 전북일보 올해의 전북인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왜 이 난리죠? 자, 그리고 2회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시민행동 선정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치 주요 경력들 보면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그동안에 활동해 오신 것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요. 가족관계, 특이한 거 없어요. 병역관계. 잠깐만, 병역관계,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어디 몇 사단 근무하셨죠? 12사단 했어요. 주특기가? 강원도 인제 원통에. 인제 가면 언제 우리 원통에서 못 원통에. 살겠네. 거기서 의무병 했습니다. 의무병? 왜요? 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지금 군의관도 계세요. 의문스럽네요. PX도 아니고. 나름 여기 이쪽에 그쪽 계통이 좀 많은데. 나중에 그거 검증해봐야겠어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 논산훈련소에서 가라는 대로 간 거죠? 가라는 데 갔더니 대구 수성에 있는 의무학교. 그 의무학교에서 후반 교육 받고 그러고 나서 폐 풀렸다고 했더니 세상에 문제 가면 언제 우리 원통에서 거기로. 못하고 글로 가버렸다.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의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몇 살 때죠? 우리 나이로 31살 생일이 지나기 전이니까 만 29에 처음에 98년도에 전주시 의원이 됐습니다.
의원이 되시고 굳이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 20대에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아, 당신도. 예. 이미 지났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시의 그때는 의장 정치가 뭐 여러 가지 장들을 많이 하셨고요. 문화 예술 관련 또 생활체육 관련 많은 이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김정순 여사 어머님과 배우자, 자녀 3남을 두고 있습니다. 딸이 없네요. 왜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세요? 아이고 빡빡하겠네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엄청 전쟁처럼. 사모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왜? 집사람은 좀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조지훈 후보에게 묻는다. 선서 시간, 한번 네, 하고 시간을 나갈까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이 선서를 뒤늦게 나와. 읽어주시고 아니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나 전주시장 후보 조지훈은 오늘 소셜방송 북치기 박치기 기획특집 나는 후보다에 출연함에 있어 진솔한 모습으로 방송에 임할 것을 아들 형우의 이름을 걸고 선서합니다. 2014년 2월 9일 조지훈. 형이야 형.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아들한테 누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질문이 저희가 날카롭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요. 네. 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 아니 후보님이 우리를 그럴 부끄러워하시죠. 수도 있어. 싼 질문.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치기 박치기 기획 특집 나는 후보다 첫 번째 카테고리 뻔한 질문. 두둥. 전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네. 전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주가 오랫동안 해왔던 도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구조화된 관행 네. 그리고 매우 이렇게 보수적인 형태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네. 양반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뭔가 변화에 조금 둔감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뒷발목을 전주의 오래된 역사가 잡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잘 않고. 그렇죠. 평소에 그러면서 술가게님이 뒷말은 하던 많고. 얘긴데. 그럼 뭐 거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3대 자치, 3대 혁신. 네. 아마 주요 공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심틀이죠, 예, 중심틀. 의지가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대 자치는 자치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자치 행정을 얘기하는 거고 참여 자치를 얘기하는 건데 예. 자치 경제는 이번에 제가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치 경제는 과도하게 그 대기업에 그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첨단 기술과 지역의 일반 산업 그리고 전통 산업들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그 지역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자치 경제인 거고요. 자치 행정은 지금까지 행정이 정해진 길, 정해진 명령만 따르는 행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바둑판과 같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그리고 모두가 주인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치 행정으로 가야 된다. 네. 이 자치 행정이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방금 얘기한 참여 자치인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주의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 얘기를 혹시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행정에 있어서 유행어처럼 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였어요. 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누구나 말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실제로 실현된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여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책의 총화인데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정책의 최종적 결과물인데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참여 정책 제도까지를 포함하는 형태의 참여 자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은 세 가지 혁신인데 하나는 우리의 그 행정이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부정과 부패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고 행정의 결과물을 내오는 과정까지도 시민들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고개가 끄덕거릴 수 있을 정도의 유리문 행정으로의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혁신의 내용이 아까 자치 행정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정 자체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 뭐 이런 유형들의 혁신들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거를 이루어내는데 임기 기간 내에 다 해내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어내는데 예를 들면 3대 자치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물꼬를 트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 전반을 전환시켜내는 작업은 4년이면 충분하다. 일단 이렇게. 디딤돌을 놓겠다. 그리고 디딤돌 정도가 재임까지도 노리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 그러시군요. 물꼬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만든다. 네, 아까 자치 경제 얘기하실 때 대기업으로부터 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대형 마트 문제도 그렇고 너무 대기업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유치가 될 것인가? 전주시에 뭐 좀 공장도 들어오고 대기업 뭐가 와야 고용도 되고 우리 일반적인 이 인식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전북일보에 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요. 전주에 탄소 섬유를 매개로 한 효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탄소 섬유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 탄소 섬유 5인방 기사 혹시 못 보셨죠? 전주의 탄소 섬유 효성을 유치한 5인방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그렇게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맹렬한 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효성이 왜 전주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자고 하는 겁니다. 효성이 전주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탄소 섬유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전주와 효성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있어요? 전주가 약 150억 정도의 이상을 투자해서 8년 이상의 연구 성과를 효성의 연구진과 결합시킨 겁니다. 전주가 단순히 효성을 유치한 게 아니고 탄소 섬유의 원천 기술을 전주의 탄소 기술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이 전주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저는 그 인터넷 방송이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군산 얘기하잖아요. 군산. 요즘 이번에 GM이 네. 1,100명을 감원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다 얘기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GM은 군산에 단순 인력들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군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GM 공장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GM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효성은 다릅니다. 효성은 전주의 인력들이 효성의 그 생산 라인에서 빠져나가면 원천 기술 자체를 생산해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적인 풀이 연계돼야 되고 물적인 관계들이 이 대기업과 연계망을 가지고 있을 때 튼튼하게 그 대기업이 첨단 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후보님 말씀으로 치면 유치는 하긴 하지만 전주시가 갑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구조하고 핸들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하고 GM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년 일자리 주장하시는 게 제가 100년 일자리란 말 안 했는데. 어디서 본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지. 탄소라고 네. 탄소 섬유 사업업이라고 하는 게 그게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100년 하는 먹거리. 거를 전주시가 홍보했죠. 홍보했어요. 그러면 아니 금방 말씀하신 거에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 뭐든 한 발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야지. 잠깐 숨만 좀 돌릴게요. 이재규님께서 아우 조 후보 순발력 좋아요. 네. 그럼요. 어디서 도대체 실시간 댓글 달렸어요. 스피드 퀴즈 할 때. 스피드 퀴즈 할 때 한 발 더 주제 나가서. 디스라고. 한 발 더 자, 나가보면 더 나가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뭐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분야니까 그렇지. 분야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탄소 산업에 앞으로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냐 이거죠. 탄소 산업 자체 갖고도 이후 추가 어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탄소 산업 말고 그러면 전주에서는 탄소 산업 말고 또 그런 케이스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한지라든지 뭐 막걸리라든지 이미 했잖아. 그래? 막걸리가 대기업은 네. 아니죠.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또 아이템을 만들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물론 탄소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 산업이냐면 저기 경상도 포항에 호랑이 꼬리에 조그마한 읍이었던 포항 제철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포항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탄수섬유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 제철소를 만들었던 것 같은 역할을 전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GS라고 하는 대기업도 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전주 시민이 66만이고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약 26만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경제활동 인구가 이 첨단 산업 혹은 대기업의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은 약 그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외에 90%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일반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에 첨단 산업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자본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던 역량만큼 제가 주장하는 건 일반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그 90%의 사람들에게도 그 행정력과 자본을 투자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전체 시민이 제대로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소가 부각이 돼서 그렇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주를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탄소라고 하는 거하고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거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크게 앞으로 전주를 위해서 조금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어필을 하셨던 부분이 시내버스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자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탄소 산업하고 문화관광 농업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시내버스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이제 문화관광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한옥마을이죠.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흐뭇한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면이 더 많죠. 제가 그 사석에서 하는 얘기인데 전주 한옥마을이 이 상태로 4, 5년 후에 피크를 치고 자칫하면 내리막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커피숍이 너무 많아요. 그 커피숍이 많아서 팔리기만 하면 괜찮죠. 그런데 한옥마을에 커피 마시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옥마을이 지나치게 관광객 숫자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광객의 질을 고민해야 되고 그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을 단순한 관광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한옥마을에 대한 매니아들 만드는 게 중요하죠.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 600만, 700만보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을 관광객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 다른 용어를 쓸 정도로 한옥마을의 매니아 100만을 만드는 게 현재 관광객 700만, 600만, 700만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어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한옥마을 내에 인문학 컨텐츠를 채워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인문학 컨텐츠는 지금 현재 안에 있는 한옥마을의 현재 상업화 되어가고 있던 것들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옥마을의 이 섹터, 한옥마을의 이 뭐라 그래요? 한옥마을 지구, 보존 지구 안으로만 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한옥마을 관광객들 그야말로 관광객은 몇 년 후에 오다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외에 그 무형의 자산들 그리고 인문학적 컨텐츠를 채워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뭐냐면 그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시장 한 사람이 무슨 담당자 한 사람이 국장 한 사람이 컨텐츠를 채우겠다고 한 달씩 두 달씩 머리 싸매고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봐요. 그는 다양하게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씨앗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2달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의 의지대로 한옥마을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옥마을이 이렇게 온 데는 어찌 보면 그 실적으로 숫자로 평가되는 이 관행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들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깨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3대 혁신 또는 더 나아가서 3대 자치까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또 힘들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 조직이 과연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근데 뭐 분위기는
두 분 대담하고 청객하는 아니,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야? 원래 당신? 아니 원래 요거는 제가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소외되고 있어서요. 네, 지금 방금 말하고 농약사가 징징거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지.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죠. 얽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이제 실제 만약에 전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이 듣고 계신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옥마을이 시에서만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럼요. 얘기를 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얘기도 이제 좀 짧게 마무리하고 버스로 넘어가고 싶어서 그럼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공무원에게 한다면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저는 우리 공무원이든 시민이든이라고 확 넓혀버리면 얘기가 좀 버벙해지고요. 네. 방금 의도는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네. 의도 자체가. 근데 이 한옥마을 하나만 가지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은 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들에게 제가 만약에 목표를 이루면 꼭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해당 자기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청에 딱 들어갈 때 과의 각 과가 있잖아요. 과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딱 들어서면 맨 앞에 잘 보이게 뭐 요즘 뭐 도정 뭐 3대 목표, 네. 시정 3대 목표 네. 있잖아요. 그런 거 군사문화 때나 있던 거 싹 없애버리고 거기에 우리는 전주시의 30년 후를 설계하는 기획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슬로건이요?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약간 하는 보험회사 스타일로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 그다음에 그래프 좋다. 그리고 그래프는 좀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메인 화면이 그 PC를 딱 켰을 때 네. 메인 화면이 딱 뜰 때 첫 화면의 첫 구절에 우리는 전주 시민의 후견인이다 이런 단어가 뜨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물론 민선 시대가 많이 십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어떤 사고와 행정의 집행 방식이 혁신되지 못한 부분들을 혁신해냄으로써 그것이 한옥마을의 문제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얘기를 좀 해보죠. 얼마 전에 또 버스비가 올랐어요. 몰랐어? 많이 예. 올랐어요. 오를 오른다고? 거라고. 오를 거라고. 거라고 그 올랐어요. 확실히 아, 올랐어? 오르기도 했어요. 예. 안 탔어. 지금 우리는 어떤 안 분이 타서 저희 몰라.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라북도 페이스북에다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욕을 해놨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파업 얘기는 해봤자 씨도 안 먹힐 테고 노선 좀 재정비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좋아요가 무려 1952개가 달렸습니다. 아우 저런 뻥을 진짜. 아 실제 아 실제 그랬대. 화면을 많이 띄워놓고 달렸어. 있어요. 그 전라북도에 네, 우리 페이지가 그거 아니고 말고. 지금 집중을 좀 해라고. 야, 뭐 하세요? 어. 지금 때리진 않을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서 아주 제대로 긁으셨어요. 뭐요? 시내버스는 꼭 해결하겠다. 네, 이게 네. 시내버스를 해결해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냐면 전주 시민이 일을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도시가 전주가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필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건 뭐 질문을 해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방금 노선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주 시민들이 대부분 노선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노선이 개편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숨어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시내버스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두 번째는 그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노선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실은 이두 돌아가지 가지가 않고. 실은 두 가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충돌합니다. 내 집 앞에 시내버스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전주 시내버스가 합리적인 노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주 시내버스 지금까지 전주 시내버스 노선의 적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전주 시내버스의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완주입니다. 전주가 아니고. 전주 시내만을 다니는 전주 시내버스로 만들면 7, 80%의 적자 요소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완주의 지역까지도 가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방향으로 저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전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완주 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형태의 노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노선의 혁신은 내가 버스를 타면 우리 집까지 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서울 시민들이 서울 시내버스와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을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이 자기 집까지 가지 않거든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특히 이제 외부인한테 특히 더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전주 시내버스는 전주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전주 시내버스를 타고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는 노선 체계예요. 이걸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전주 시내버스 체계를 가능한 직선화시키고 순환 노선화시키고, 이걸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 이야기로는 전주 시내버스의 지하철 노선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노선처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주 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완주 군민들의 동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완주군은 완주 군내 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전주시가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포함해서 그 적자 노선 보전, 운영비 보조 이런 걸 포함해서 약 120억을 시내버스 회사에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쌓여갈 겁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시내버스는 불편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고리를 한 번은 반드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영원히 불편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철화에 이제 우리가 버스 노선의 전철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그림을 좀 설명할 이해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전주 시내버스 1번 전주 시내버스는 평화동 종점에서부터 반드시 가서 동산동 종점에서 멈춘다. 2번 시내버스는 2호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2호선 시내버스는 아중역에서부터 전주대에 가서 멈춘다. 거기에 색깔로 1번은 빨간색, 2번은 파란색 뭐 이렇게 만드는 버스 거죠. 색깔. 버스 색깔도.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도 1번 시내버스가 서는 곳은 1호선 시내버스가 서는 곳은 1호선 시내버스와 같은 색깔의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번 정도 환승을 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충분히 갈 수 있고, 노선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내버스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버스의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불편함은 더해질 거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개 노선 이쪽 종점에서 저쪽 종점까지 가는데 10명, 15명 타는 그런 버스 노선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왜 그런 개선안들이 잘 안 됐을까요? 분명 의견도 내고 그랬을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내버스의 노선 자체가 이게 약간 특허권 비슷해서 시내버스 회사에게 노선권이 있습니다. 아, 각자 회사마다. 각자 회사마다의 노선권이 있어서 이거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내버스 회사와의 광범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내버스가 우리 집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많은 민원을 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상한 노선들이 막 생긴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화를 해도 서울시는 전철화가 돼서 자기가 어디 여기 내리면 자기 마을 집까지 가는, 또 어찌 그 욕구는 버릴 수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 내리고 마을버스가 또 싶잖아. 있어요. 마을 버스가 있거나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선을 좀 정리를 해서 한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주 시내가 넓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에서 버스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노선 전철화가 네. 5분 10분 정도 안에서는 설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주 시내? 저는 가끔 걷죠.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오늘요. 어디서 어디까지 걸으셨어요? 그 관통로 사거리에서부터 여기 오는 데까지도 걸었고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관통로 사거리까지도 걸고. 일부러 걸으신 건가요? 뭐 그러기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있고, 어제 마신 술도 깨고. 아, 최현희 사님, 버스는 그러면 우리 단골 질문이잖아. 네. 후보자들한테 묻는 질문이
제가 버스- 처음인데 뭔 단골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마음속으로 선거에서 생각하는 후보가 따로 있나 봐요. 아니 이거 맨날 이 단골 질문이 그랬다고? 요즘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굴은 왜 빨간색이야? 제가 와인 제가 다 먹었어.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버스의 노선을 전철화해서 버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 실제로 버스도 좀 더 이용해 보셔야 구상도 좀 셀 거고 그걸 또 제한할 때도 버스 회사나 아니 얼마인지 아세요? 공무원들한테도. 요금? 요금 최근 오르기 전까지 1,100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완주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완주군하고 통합이 얼마 전에 무산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완주군 사람들이 듣는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저는 언젠가 전주 완주는 통합돼야 된다고 하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 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고요. 그러면 그걸 존중해야 되고 그 존중하는 것만큼 그 완주 군민들이 가질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완주는 이제 독자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었죠. 있을 국내 수가 없었어요. 버스가 한 2군데인가 이 정도 움직이는 거 외에는 네, 제가 없었죠.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래 너네가 통합을 안 반대했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빅엿을 주는구나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완주 군까지 가는데 이 노선까지도 합리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호선 노선이 전주 평화동 종점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네네. 그 지금까지는 쫙 고산 끝터리까지 갔다면 그렇죠. 1호선 노선이 그 평화동 종점에서부터 호성동에서 1호선 종점은 끝나나 1-1 노선은 이게 1호선 노선이 10분에 한 대라면 30분에 한 대 정도는 고산까지 갈 수 있는 시기를 만들면 되는 네네. 거죠. 뭐 그런 거지 특별히 완주 군 쪽에 시내버스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다만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금까지 무작정 퍼주는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을 좀 대시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오히려 요구가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 적자 보면서 회사 경영하는 거 정말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 혁신을 위해서도 이 노선 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버스 회사와 시내버스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까지도 함께 전체가 다 논의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지금보다 덜 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지금보다 덜 줄 수는 없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늘어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시의 1년 예산이 결산하고 나면 보통 1조 2천억쯤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가 시내버스의 회사에 주는 그냥 보조금이에요.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그냥 1%니까 작은 것 같은데 그 1%에서 점점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한 3%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시의 농업 예산이 전주시의 농업 관련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농업 예산이 3%예요. 3%가 안 됩니다. 전주시의 농업 관련 전체 예산이. 근데 그런 예산이 그런 대로 보조금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5개 회사에게.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노선도 거지. 노선이지만 응. 예. 그 최근에 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그 광고비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그거는 이제 거의 코미디 수준이고.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갔어요. 몇 분? 배고프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정책 관련 질문은 한 3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한 40분을 이러고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정책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많은 부분이 아마 조부님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의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는 점은 어쩔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조금은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시내버스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다 방면에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계획들이라든지 안들이 서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시간만 들이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 얘기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원 취지는 오늘 힘들었어 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 질문으로 뻔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치기 박치기! 자 숨가쁘게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닥겠어. 사닥겠어. 자 다음 되게 열심히 질문은 했구만. 우리 조지훈 후보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고 헐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뻔뻔한 질문. 빠밤. 아, 네. 미안, 나 이거 적어놓고도 안 되겠다 이거는. 자 이 나- 뻔뻔한 질문은 네. 우리 농약사님하고 술가게님이 이제 주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낙선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낚시 갈 겁니다. 낚시야? 어디로요? 그 제 막내 아들이 뭐 나중에 사연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아빠가 추석 지나고 낚시 가자는 얘기를 했더니 설 지나고부터 낚시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네, 아, 그래서- 작년 추석에 아니 이번에 올해가 아. 딱 되면서 졸르길래 추석 지나고 낚시 가자고. 올 추석을 끝나고. 왜냐면 선거하니까 이제 쫙 미뤄서 이제 추석 지나고 오자 그랬더니 설 지나면서부터 낚시 안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낙선하면 바로 낚시부터 가려고. 발음도 비슷한데? 낙선 낚시. 동문이야? 근데 내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예. 대부분은 다 그 생각하고 못 나오지. 그러면 천주시장 왜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돈이 그렇게 월급이 많은가요? 얼마야 시장 월급은? 월급이 얼마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의원들보다 월급이 2배가 넘을걸요? 네. 왜 월급도 하시려고 많죠. 하십니까? 네?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이게 그냥 관료들이나 과거에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주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주가 가야 될 길과 적어도 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시민들로부터 검증받고 시민들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전주에 가야 될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꼭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증명.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29에 시의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물론 주변에 권유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9살에 난 뭐 했지? 아니야 만 29이야. 만. 이게 31살 때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나왔어요. 그냥. 처음에는 못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지금 같았으면 못 나왔어요. 아 그리고 그때는 시의원이 그 급여도 없었잖아요. 무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회의 수당만 한 번 회의할 때 5만 원인가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80일 기준이어 가지고 하여간 뭐 몇백만 원 1년에 일년에. 그 정도였는데 시의원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그때는 제가 총 선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제가 초선 때 800만 원 들었습니다. 200만 원 공탁금 포함해서 어. 그때 뭐 다 자원봉사하는 그 학생들 뭐 학교 출신들 이런 친구들이 했는데 800이면 거의 공범을 찍는 것도 인쇄물 있잖아요. 하고 날로 먹은 거죠. 날로 먹었어요. 정도만. 아, 그때 한 선거 반절쯤 또 시의원을 날로 돌려주잖아요.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반절쯤 돌려줬었죠. 네.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나니까 한 8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럼 재선은 재선 때는 무투표 당선이어가지고 더 날로 먹은 더 날로 먹었네. 3선 때는 물어보세요. 3선 때는요. 3선 때는 그 법정 선거 비용 4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풀로 채웠습니다. 네. 격하다. 선수가 올라갈수록 선거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네. 아, 그 재선 3선이 올라갈수록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초선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공짜로 해주지만 이제 너도 재선도 되고 3선 가는데 너도 비용 치러야지 맞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저희도 그 공연을 해보면 스폰서들이 네. 처음에는 공연 소극장 오픈할 때는 막 붙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해가 갈수록 어. 야 이제 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딱 맞아요. 네,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네, 네. 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눈물 흘렸던 사람. 그 제가 만든 조례 정책 중에 조례가 아니고 예산을 세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 아동에게 조기 치료 교육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다 줍니다. 근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2년 3년 전에 최초로 시행한 데가 전주예요. 전주에서 제가 예산을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의
사람들 중에 이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집들에게 장애아동 조기 교육 치료비를 시에서 한 집당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을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건 이제 전국화됐죠. 근데 보통 그런 건 쉽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사람 네. 쪽으로. 그 주변에 혹시 장애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섭식장애. 먹어요. 계속 먹어요. 술술. 그것도 이제 좀 장애이긴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의 평생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보다 그 늦게 죽는 거잖아요. 아니, 자식보다 내가 하루 먼저 죽는 거야. 하루 먼저 죽는 건가? 하루 먼저 죽는 거야. 이게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난 장애 아동의 부모로부터 그날 들은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장애를 갖고 이렇게 서럽게 산 것도 화나는데 먼저 죽으면 또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죽고 하루 있다 내 자식이 죽는 것이 그 소원이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부터 제가 해야 될 일들의 방향이 좀 구체화됐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그 뭉클뭉클.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발달장애 뭐 얘기도 하고 그 뭐 한 곳에만 집중하는 자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애는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받은 벌이 아니거든요. 불편함이기도 하고 어떤 이 사회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저도 참 힘들어요. 네, 감동적이네요. 혹시 집안에 그런 장애가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막둥이가 지금 중학교를 올라가는데 인지 능력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수준. 그 정도죠. 일반 학교를 다니나요? 네, 이제 저기 화산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그 뭐 화산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면서요? 뭐 화산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걸 애를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면 졸업시켜주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사실 다른 장애 아동들처럼 중증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건강하고 뛰어놀고 이러는데 처음에 이 아이를 발견해서 조기 교육을 조기 치료를 시작하고 우리 막둥이가 이제 처음에 딱 일어섰을 때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돌 되는 날 전북대학교 재활병동에서 이게 탁 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1년 6개월의 치료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쓴 거예요. 2돌 되는 그 날 딱 쓰는데 그리고 나서는 별로 힘들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1년 6개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면 어찌 보면 아드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예산 편성도 좀 하는데 좀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넓게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다른 민원 때문에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 거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퍼뜩 깨달아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짓궂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 사실 시장은 아까 전주는 우리 엄마의 젖가슴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찌됐든 시의 그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문화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또는 공간적인 부분, 또는 이런 장애를 포함한 복지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예산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충돌이 날 것이고 그 충돌을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이 해야 될 예,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일관되게 제가 시장을 준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 전주시의 폭 8m짜리 도로를 한 50m를 뚫는다. 그럼 얼마쯤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얼마? 미터당 몇십억 들겠죠. 대충 던지면 돼. 미터당 50억 50억 미터당 던져. 몇십억 아니에요? 아니 미터당 몇십억은 아니고요. 미터당 난 몇십억은 좀 뭐야? 거기를 에스컬레이터 깔아? 좋게 50m 면 괜찮다. 한 무빙워크로 가자. 어. 무빙워크로. 아니요, 한 50m를 깔면 이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그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주시 1년 예산이 1조 2천억인데 결산을 하면
근데 그 도로 관련 예산이 적게는 300억에서 많을 때는 700억까지 잡힙니다. 유지 보수 도로 뭐 새로 내는 내고 거 거기에 교량 다리 놓고 이러는 거 빼고 네. 교량은 빼고 교량이 교량이 돈이 공작물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잡히는데 그거 빼고 그런데 말이에요. 전주가 정말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 도시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제가 않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니까요. 저를 쓰시면 아니, 도로 관련해서 딱 이- 그래서 말씀하시- 저는 그런 모든 그 정책의 방향을 사람이 가는데 차가 3분 돌아간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40억, 50억을 투자하는 걸 SOC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까지는 바람직했어요. 저는.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바람직한가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 답은 다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정책 세미나하면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의 데이터 요금 프리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와이파이 존을 이 실내뿐만 아니라 바깥에 실외 와이파이 존을 대거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자동차가 잘 다니게 하는 도로가 우리 사회의 공공재인 것처럼 통신에 있어서 와이파이 영역도 공공재적 성격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설치하려면 전주시 전역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려면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해요. 이 돈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도로를 깔았던 그 예산의 10% 정도만 이거를 그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 5,000원에서 10,000원씩의 가계부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데 이걸로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꿔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출발점을 달리하면 그런 예산의 문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예산 배치의 우선순위의 우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의 가장 큰 기준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게 실제 적용에 들어가서는 시민의 가계부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시민의 가계부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과감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980년도 예전에 혹시 몇 학번이신지 모르겠는데 80년생이에요. 없겠구나.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초등학교에 새마을금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초등학생들 코 묻은 돈까지도 저축하게 해서 정부를 매개로 기업을 육성하고 그 기업을 육성해서 국가를 키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맞아,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국가가 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우리 이게 대한민국 시민의 저축률이 24%였습니다. 2012년도 시민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일반 시민들.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까지는 거의 안 하지. 아니고 3%대입니다. 마이너스 저축률이 마이너스 뭐 내가 기업 마이너스 저축률은- 통장 있어. 기업 저축률은 10%, 11%에서 18%, 20%까지 올라갈 때 가계 저축률은 20%대에서 3%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자를 안 줘요. 그러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특히 지방 정부가 이제는 그 정책과 예산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유지해야 되지만 시민의 가계부의 문제로 눈을 확 돌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부채 가계부채 천조 시대 세계적인 부채가 언제 어느 때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이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채 까보자 우리 서로. 지금 조 후보님은 부채 없어요? 저희 집이 부채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아직- 우리 정두련님. 마이너스 통장. 정두련님 부채 많잖아.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우리. 어려운 얘기. 그 아까 80년대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덕진공원이라든가 그 경기장이라든가 우리는 거기에 추억이 있잖아요. 쌍방울 레이더스. 네. 뭐 이런 추억도 있고 덕진공원도 이렇게 막 잘 가꾸어지기 전에 거기서 뭐 뱃놀이 하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보트. 예. 저도 어떤 고등학교 추억이- 때 가서 했습니다. 그 여학생 하나 태우고. 미팅 할 때. 그렇죠. 처음 이렇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빠지고. 요즘 그 똑같아. 전동 오리배 있어. 전동 오리배. 네. 전동 오리배 괜찮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이거 정책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전주에서 그동안에 쭉 낳고 자라면서 그 추억들이 묻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지금은 그 치명자산이라 그러는데 네. 저희 때는 중바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공식 명칭 승암산입니다. 승암산, 네. 치명자산으로 전주시는 기록하잖아요. 그게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아.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네, 반절만. 그 완전히. 초등학교 때 마당제 넘어서 헥헥거리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 중바위 넘어서 오면 거기가 각시바위에 있는 전주천이었죠. 그때는 그 각시바위에서 다이빙을 해서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정도로 그랬는데 거기에서 몇 감고 그 제가 집이 선앙당 기자촌 그쪽이었거든요. 엄청 멀어요 여기가. 그러면 거기서 오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때 이제 단무지무 이렇게 재배하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이로 까서 먹고 오다가 아저씨가 쫓아오는데 끝까지 그거 안 버리고 집에까지 들고 왔던. 그곳이 기억에 네. 남으시는. 그래서 특히 기린봉으로부터 중바위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길은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 운동. 운동. 배드민턴. 운동 얘기 나오니까 프로필 아, 보니까 네. 물어볼 게 있어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방송 갑자기 욕심을 우리 내요 근데 그리고 원래 우리한테 시킨다며. 이게 그 배드민턴 당신들이 치고 들어와야지 내가 그러니까 배드민턴 뭐 하나 있으시죠 타이틀이 배드민턴 관련해서 전주시 배드민턴 연합회 자문위원 30대 때 네, 배구도 있어. 자문위원. 네, 하셨고 배구는 국민생활체육 배구 전국 연합회 배구연합회 이사를 하고 있고. 또 네. 다른 운동 뭐 하시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네. 시원하니까 그냥 시켜준 직함이고요. 그러니까 할지는 운동을- 모르세요? 배구는 제가 우리 전주시 의회의 주 공격수요. 얼굴로 하는 거 말고요.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 키가 1m 79.8 네. 키가. 그래서 하는 거고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태권도를 좀 했었죠. 오.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우리 관장님이 와서 나 바쁘니까 너 와라고 뭐 애들 좀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특별히 애정이나 관심이라기보다는 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맡아서 들어갔다. 솔직히 그렇죠. 맞죠. 우리 왜 좋아, 그래? 좋아. 그러면 아까 안철수 후보 어. 그 후보로 그 공천될 가능성이 51%라고 하셨는데 왜 51%? 계속 그 생각했구나. 100%가 안 되니까요. 100%가 안 되니까. 아, 근데 그래요? 51은 가망성은 높다. 51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가 된다 거잖아요. 이런 뜻이지. 그게 넘버 3에서 나오는 대사잖아. 50이라고. 아 눈치챘네. 그 영화에 나오는 네. 대사예요. 여기서 세대를 알 수가 있어요. 세대간이라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필살기가 있다. 그렇죠. 그걸 여쭤보고 그러게. 싶어요. 여기서 필살기요? 뭔 그러니까 싸우는 건 격투기도 아니겠지만 아니고 무슨 필살기예요. 그러면 단별력 그렇죠. 다른 차별 후보와의 어떤 그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새정치 신당 이것의 실체와 상관없이 전주 시민, 전국 도민들이 새정치라고 그리고 있는 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상에 안철수 의원과 신당이 함께 맞아 떨어졌으면 가장 좋은 거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새정치의 그 그림 안에 조지훈이가 했던 장애인의 문제, 조지훈이 했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매치돼서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시민의 힘으로 저는 그렇게 후보가 돼서 그 다음에 선거까지도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 선거 얘기. 아니 아니, 근데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만약에 공천이 안 되시면 그러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실 그렇지. 예정이세요? 그 부분 여쭤봐야지. 공천이 안 되면 공천된 사람을 도와야죠. 그 두 번째. 아, 안철수 씨가 최근에 전북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전북에서 이렇게 어떤 새정치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 민주당하고 차별화가 전라북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거죠. 전라북도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니까 안철수 자, 의원도 그렇게 질문의 말하는 의도가 달라.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의 비슷한 의도가 달라.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전주시에 대한 여러 공약을 잘 들으셨대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하신 얘기나 정책들을 민주당 시장은 할 수 없는 거냐? 민주당 시장도 그런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신당에 합류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제가 만든 공약이고 제가 만든 공약을 신당과 함께 실현하기 때문에 신당에서 실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주신 분도 계세요. 그 버스 노선 관련한 얘기도 잘 들었고 한옥마을 얘기도 단순 관광객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도 크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행력이 문제지 않겠냐. 이제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감하는데 그리고 첨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해서 안 되고 경제 활동 인구 대부분이 연결돼 있는 일반 산업에도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문제 의식을 또 여기서만이 아니라 계속 또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자, 지금은 뻔뻔한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질문 타이틀에 비해서는 별로 뻔뻔하지 하나도 안 못했어요. 했어요. 제가 뻔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조사 1위는 근소한 차이지만 임정엽 후보가 하고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 약간 저는 다르죠. 김승수 후보가 하기도 하고. 김승수 후보가 1위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승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돼도 괜찮은가요? 저는 아름다운 경쟁을 그 사람들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를 위해서는 제가 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임정엽 후보에 대해서는 임정엽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 완주 군수시잖아요. 네. 임정엽 완주 군수의 생명력은 변화에 있었다고 봐요. 실제로 변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완주군이. 아니 임정엽 군수가 네. 우리가 과거에 그 임정엽 군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많이 지금- 엽디다. 사람 변했다고. 네, 근데 로컬 푸드를 만들면서 그리고 실제로 로컬 푸드를 달성하면서 그 부분에 진정성이 저는 네. 있었다고 봅니다. 변화와 그 변화의 진정성이 임정엽 군수에게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임 군수도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말했다면 그 두 분이 너무 강적이다, 치열할 것 같다, 민주당에서 공천이 힘들 수 있다. 이 판단 때문에 신당에 온 것이라는 게 대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이 사람 주변은 그런가 봐요. 제 주변, 주변에 네, 제 주변에 택시기사 3명한테 물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택시기사 3명이 얘기하면 여론조이라는. 그 다음에 그, 네, 그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그 여론조사 한 것 보셨죠? 쭉 다른 네, 네. 기관들부터 쭉 보셨을 거예요. 작년 4월부터 했던 여론조사들이 아, 쭉 그건 안 있잖아요. 봤습니다. 네. 쭉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민주당과 신당을 구분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의 전 김승수 정무부지사, 현 완주군수 임정엽, 그 다음에 전 전주시 의장 조지훈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깔아놓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때 제가 처음에 4.5%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신당과 민주당을 구분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쭉 하는데 뉴스원 지난번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 2, 3위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2등과 0.2%, 1등과 4% 정도가 안 되는 이 범위까지 올라왔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색깔과 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고요. 거기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경쟁력이 혹시 없어서 그렇다. 그거는 좀 억울한 얘기긴 하죠. 억울한 얘기긴 한데 저는 근데 오해 소지는 있잖아요, 사실.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그 스피드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주시장을 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또 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중복되는 얘기인데 전주가 그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전주의 미래를 잘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정체성과 이걸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제가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봐요. 그 조지훈이 가지고 있는 조지훈의 어떤 이미지와 신당의 이미지가 결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인 거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전주시장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혁신하고 싶었고 정말 처음부터 새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민주당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기득권에 연연하면 그 기득권에 탐착하면 저의 새로움, 저의 혁신을 이루는데 굉장히 더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틀을 그 둥지를 벗어나야만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새로 혁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신당으로 합류한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더
완전 바닥에서 시작하시는. 그 무소속은 신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거기만 생각하는 거야? 당 이런 거 다 빼고. 출마의 의미만 두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좀 하면 잠깐만. 계속 무거워? 하나 이제 그 꽂혔어 갑자기. 안철수 씨 진영으로 유창희 씨랑 또 김병수 씨랑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희 변호사님도 있어요. 아 그분도 나온다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경선으로 가는 건가요? 공천으로 가는 건가요? 전략적 공천으로 아마 가는 건가요? 안철수 의원도 잘 모를걸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신당의 문제점이긴 한데 왜냐하면 현재 당이 안 만들어졌어요. 당원 당규가 안 만들어졌고 당원 당규가 만들어지고 당원 당규에 의해서 공천 룰이 정해지면 그때의 공천 룰이 몇 가지 정해질 거고 거기에 전북 지역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그분을 돕는 역할을 공천 경쟁자를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그 전에는 이제 낚시 가실 거고요. 끝나고 나면 낚시. 네, 낚시 가실 거고. 좋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종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몇 살 정도 돼야 후배를 안 때리실 겁니까? 다시 때리시는 거. 아, 이제 그거는 상대에 따라 다르고요. 예. 그 김종철 씨가 좀 많이 맞으셨나 봐요. 김종철은 제가 때린 적이 없어요. 아, 그 얘기만 들었나 봐요. 그러면. 김종철의 1년 선배가 있는데 네. 매우 그 힘센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는 제가 애를 낳고 나면 안 때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이쁜 딸을 낳아서 요즘 안 때립니다. 요즘 최근에 예전에 때리셨네. 그러면 그 전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난감한 질문 저도 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맞아. 6분이 초과가 됐어요. 원래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6분이 초과가 됐는데 사장님 여기 1시간 추가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 조금 통장에 꽂아 주시면 여기서 좀 딜을 봐야죠, 우리가. 일단 입금을 좀 시켜. 이거 받고 네. 노래방도 있는데 사실 지금 어찌됐든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1시간에 다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님만 괜찮고 다음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한 30분까지 네. 네. 한 30분까지 가시는 건 어때요? 아까 그 페이스북에 우리 저 농약사 농약사님께서 올려놓은 그 와인에 낚여서 왔기 때문에 네. 이후 일정을 미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지. 그리고 두 분이 좀 원활하게 좀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하여간 정준영님만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도 저는 있어요. 약간의 틈만 주면 안 돼요. 톡 들어가니까. 나는 아우 진짜. 이해돼. 그 당신은 좀 넋을 놓고 있지 마. 아니 말씀 들어봐야지.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어. 잘생긴 남자만 보면. 그러니까 눈 떠가지고 가장 먼저 빠졌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아침에 눈 떠서요? 네. 물 마시기. 아, 술을 많이 드시니까. 아니, 이게 오래된 습관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배변에 문제가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이만한 이보다 좀 더 큰 물컵에 냉수를 받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고 나면 정신이 돌아와요. 식구분들한테 음식은 좀 해주세요. 아니 굉장히 가정적이고 지금 여성적인 이미지를 주시는데 여성 친화적인 뭔가 정책을 전혀 안 그렇고요. 제가 라면 끓여 먹고 싶을 때만 제 아들을 시켜서 같이 끓여 먹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이랑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이럴 때는 제가 좀 청소는 하세요? 가끔 이제 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 거 정도 뭐 아침은 드십니까? 아침을 안 먹고 냉수만 마신 지 한 15년 아니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까지 얻어먹으면 15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 가족의 점수 아까 69점. 69점. 70점? 69점. 예. 무슨 자신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한 3, 40점이다. 아니 60점 밑으로 내려가면 낙방인데 그러면 이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혼 안 당하고 겨우 명맥 유지하는 이 수준이다.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실은 대화 이렇게 깊은 얘기는 서로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사실 이즘 우리 나이 되면 별로 대화 안 하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뭐 몇 살이신데요? 사실 뭐 솔직히 뭐 접촉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쑥스럽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놓고 마누라한테 뭔 얘기하라고 그거 영상 편지 이런 진짜- 걸 그래, 에이, 이거말로 뻔뻔하다. 이건 뻔뻔한 게 아니고 민망한 거죠. 전화 한번 걸어봅시다. 전화 한번 걸어서 대놓고 이제 네, 진짜. 줘보세요.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스피커폰으로
지금 전화를 해서 괜찮은데? 네, 한번 해보자고. 괜찮은데? 네. 아 막 갑자기 후보니까 전화기 좀 줘보세요. 예. 진짜 근데 전화 딱 걸었는데 욕하는 게 아니야? 아니 뭐 왜? 뻔뻔한 뭐, 왜? 분들이 아니 스피커폰으로 열어서요. 예. 확실하게 열어서. 예. 나는 사실은 우리 정두령 그 사모님 뭐 형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들은 어. 얘기도 좀 까고 해. 스피커폰으로. 예. 나 궁금하네. 자 시동 가고 있습니다. 10시 10분에 이거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 요거도 못 시간에 봤죠. 나면 안 주무시고 개콘 보고 계실 거예요. 그냥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희 가만히 아니 있을게요. 이게 아마 전화를 안 받고 집으로 전화를 해야 받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아, 부인한테 이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전화기가 뭐예요 이거는? 전화기가 공무라가 이제. 예, 실패. 전화기가 이거 그렇다는 실패. 거고요. 예. 네. 실패했어. 아니 그러면 네. 또그 안 받아요. 잠깐만. 끝났어요. 안 받는데. 아, 집 전화로 해보죠. 집 전화로. 아니 뭘 또 이렇게 아, 집 전화로. 아, 집 왜 전화로. 그래? 오늘 집요해. 진짜 해보게. 집요하네요. 집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근데 왜 아내에게 그럼 꼭 뭐 알고 있는 거 물어보고 싶으신 있어요? 게 있는 아니,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래? 뭔가 준비해 확인하고 놓은 싶은 게 게또 있어. 있으시죠. 근데 진짜? 진짜 왜 69점인지 몇 왜 점인지 사냐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거 터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야 돼요. 욕 들으려고 지금. 욕 달라고 그러죠. 그래 그거야. 지금 여보세요. 네, 아빠예요.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아직도 시내야. 엄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엄마 테레비 봐? 어, 엄마 바꿔주세요. 엄마 전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막둥이. 졸려서 그러나. 목소리가 꿀성대네. 꿀성대. 근데 집에다 전화해서 엄마 어디 있어 묻는 건 뭐예요? 나. 응, 왜 전화 안 받아 당신 핸드폰? 밖에 있었어. 알았어.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 예, 놀라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소셜 방송 중이에요. 누구야?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 여보 진짜야. 진짜. 지금 온라인 방송 중이에요. 누구시죠? 예, 저 뭐 이름 대봐야 모르실 거고요. 그 지금 방송 진행 중에 돌발로 사모님께 전화 연결을 갑자기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남편분께서 시장 후보로 나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만 좀 남편 좀 바꿔주시면. 아, 예. 알고는 계시죠? 여보 이거 스피커 누구야, 여보? 스피커폰이야 스피커폰. 진짜로 인터넷 방송 중이라니까. 인터뷰 중이에요. 무슨 소리야? 말하지 말고. 예. 자,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고 마무리 하시게요. 아니 스피커폰으로. 예. 아니 끊어. 나중에 설명해줄게. 네. 끊어. 자, 예. 좀만 더 몰아붙였으면 네. 욕 나올 수 있었어. 근데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았어. 예, 그래도 제가 방송인 것 오늘 같기도 처음이기 하고. 때문에 요 정도만. 예. 아, 사실은 이건 진짜 땀나네. 사실은 가족 간의 이 평소에 하시는 주고받는 대화나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두 분 그 부부 관계는 화목하신 것 같아요. 그 거시기예요. 늘어지네요 아주 그냥. 그냥 화목한 걸로. 믿질 않는 거지. 응. 아니, 근데 그런 그래도 우리 맞아요. 집보다는 나. 우리 집으로 전화했으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그래서 한번 할까요? 네. 그래요. 아니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전주에서 맛집 알려줘. 네. 어딜 가고 어딜 가야 돼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그러면 하나만 추천해 한 주신다면 집만. 여기 방송 나와서 광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뭐 듣질 않아요. 청취율이 높지 않다니까요. 저는 막걸리집 가라고 해요. 막걸리집. 막걸리집도 막걸리 잘 많아요. 맞잖아요. 특색이 좀 여러 군데 아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그 한옥마을 끝터리에 있는 천년누리봄을 가라고. 아 천연누리 사회적 기업이고 노인들 음. 그런 데니까요. 근데 거기 가면 뭐 대접은 잘 받지. 기분 좋지. 깔끔하다는 그리고 인상은 이게 있는데. 비밀인데요. 네. 천년누리봄을 만드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막걸리집이요? 뭘 들어보니까 그럼요. 결정적인 걸 많이 하셨네. 여자 화장실 1.5배 뭐 이거.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였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천년누리봄을 운영하는 데가 효자 시니어 클럽. 그렇죠. 효자 시니어 클럽의 모 법인이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입니다. 아. 나누는 사람들이
1997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98년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뭐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에 그 기독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지운동, 복지문화운동을 하자고 해서 만든 게 나누는 사람들인데 난 정말 그냥 음식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결국 네, 그게 알자라고 지금 끝났어. 근데 천년누리봄이 지금- 음식 재활용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 지금 당신들이 어. 질문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어떤 질문해도 지금 후보님은 내가 보기엔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뻔뻔하게 좀 뻔뻔하게 알았어요. 그 최근에 그 안에 땀 좀 말고 삐질삐질 그거- 나게 좀. 그래? 땀 그거에- 삐질삐질한 거? 어. 최근 그 집사람 말고 꽂힌 여자분이 계세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 그쵸. 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하지 말자 그랬잖아. 아니,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 아우라만 펼치고. 내가 보기엔 오늘은 그래. 뻔뻔한 질문은 힘들어. 뻔뻔하지 힘들겠다.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네? 버킷리스트 혹은 위시리스트. 그런 걸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그런 걸 가지면 괜히 저 자신을 이렇게 자꾸 뭐라 그래 규정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건 갇히는 게 싫다. 네. 아. 생각보다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주변 택시 기사 말고 또 다른 친구 3명에 물어봤어요. 조지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병밖에 했더니 없어 좀. 이게 시의원을 오랫동안 해서인지 좀 구태하게 보인다. 왜 구태냐? 그냥 오래 오래 해서? 했으니까. 올해 이 이미지는 익숙해서? 이 이미지는 어떻게 탈피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당과 결합한 겁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연결됩니까? 당신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형두량도 그랬어. 친구들한테는 약간 아직은 인지도가 좀 낮을 많이 수도 낮아요. 있어요. 제가 저 방송에다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 평균 지지율이 그래도 이 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덕진구에 저 금암동 인우동 가잖아요. 그러면 제 그 동 해당 지역의 지지율이 4% 뭐 이렇게 나와요. 그 4% 뭐 5% 가는 지지율 가지고 지금 지지율 유지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죠. 점점 방송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미디어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여기 예. 있어요. 딱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해봐. 저 진짜로 그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주 종합 경기장 있잖아요. 네. 그게 한때 막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복잡했는데 전주 시민들이 혹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전주 종합 경기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의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강동으로 들어가면 아니 지금 전주 종합 경기장을 그대로 놔야 되느냐, 부시고 다른 걸 지어야 되느냐, 다른 곳의 종합 경기장과 같은 것을 또 짓고 현재 종합 경기장은 없애자. 그게 재개발이잖아요, 종합 경기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종합 경기장을 꼭 재개발해야 됩니까? 아또 낚이는 거 나는 같은데. 공원. 네. 공원. 나도 공원. 공원. 종합 경기장 거기 없애고 거기 네. 습지는 어때? 그럼 습지? 종합 경기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종합 경기장은 사실은 그게 제 공약 사항이었는데 제가 시장이 된다면 나는 그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뭘 이렇게 조성하겠다. 아니 어쨌든 새로 만들어야 되죠, 종합 경기장. 근데 거기다 지금 터미널도 현재는 만들고. 못 쓰잖아요, 제대로. 지금 있는 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 경기장이 있는데 이게 네.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 체육 시설로 쓰이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가서 네, 네. 조깅도 하고 종합 경기장이 있는데 네. 이거를 거기다가 무엇을 하건 뭐 숲을 만들건 뭐를 하건 그거를 새로 부시고 다른 곳에 종합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종합 경기장의 용도가 우리는 시민은 사실은 조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를 또 가보면 그 밑에 이제 그 내부에 뭐 체육 해병대잖아요. 관련된 네. 이런 관련된 단체들도 거기 사무실을 다른 쓰고 사회 있고 단체들도 많죠. 많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거기서 좀 생기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시민이 생각하는 종합 경기장의 용도와 완전 그 밑에 거기 입주해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일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바꾸는 것은 전주가 바뀌고 있다라는 큰 신호가 되고 그것이 롯데쇼핑 같은 게 들어오면 안될것 사람들에게 아 여기마저도 상업적으로 우리 전주가 아닌 다른 공간을 이렇게 되는 거 거기가 무슨 공원이 됐든 새로운 공간이 되면 전주가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종합 바뀔 것 경기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놔둔다 하더라도 뭔가 개보수가 지금까지 필요하죠. 전주시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롯데쇼핑 롯데와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그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저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니 공원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종합경기장을 새로 짓는 비용이 1,5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그러니까 그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선 조건 하에 지금 성립되는 근데 거잖아요.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9단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가능한 얘기, 그렇죠. 필요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전제 조건. 그래서 뭐냐면 종합경기장 재개발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프로야구 19단 유치를 위해 하는 새로운 거. 경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전주 완주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완주 쪽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둘 다 전제 조건이 사라진 거죠. 네. 근데 왜 종합경기장을 계속 재개발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그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을 새로, 이게 종합경기장 그런 거 없으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해당 도청 소재지잖아요, 전주가. 그 해당 자치단체가 그 정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일정한 체육시설의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종합경기장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종합경기장이 너무 낡아가지고 뭔가 뭐 시설 경기를 치르고 싶어도 뭐 기반 시설이 좀 뭐 이렇게 미흡해서 뭐 군산에서 야구 경기를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뭐 전주에서 뭔가 이 기반 시설이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시설을 끝까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짓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걸 또 다시 또 쇼핑센터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 생각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 우리도 좀 센트럴 파크 같은 뭔가 이렇게 좀 발음 좋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외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무와 숲이 있는 곳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더우니까 올해 여름도 전주가 제일 더운 도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대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죠? 종합경기장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롯데쇼핑처럼 이걸 개발하자, 롯데쇼핑 들어와서 찬성 반대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그게 반반이에요. 5대5 정도 돼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의 후보들은 양쪽 다 표를 얻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종합경기장 내 롯데쇼핑 같은 매머드급 쇼핑몰이 들어오면 전주의 야경은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전주 시민들의 각각 가정의 가계부의 보탬이 되겠는가를 저는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롯데쇼핑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데쇼핑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전주시의 지역경제, 특히 각각 가정들의 시민경제의 가계부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짓을 왜 하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개발하려고 하면 대안을 명확히 만들어야 되고,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의하자. 이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고 무슨 명확한 답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전주 시민의 분명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이게 뭐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또 끌고 왔기 때문에 더 토론하고 논의하고 한다는 게 사실 되게 2년밖에 안 됐어요. 는 생각이 저는 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다음에 내가 시장이 될 때까지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이거는. 너무 그 길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하나의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요 논의하는 데만 10년씩 걸리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우리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아니 근데 우리의 이제 어쨌든 정체성을 전주가 막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숨통이 굉장히 조여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뭔가 숲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건 동의하세요? 전주에 뭐 바람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 전주 그거는 열성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은데 그 전주에 그 전국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뭐 몇도 하면서 전주가 뭐 1, 2위를 몇 번 다투죠. 1, 2위를 다 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게 예를 들면 대구가 38도일 때 전주가 38.5도인 것이 문제예요?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예전에는 아니고. 높지가 않았죠. 안 그래요. 전주는 늘 높았고 전주 전주, 대구 이게 다 분지형 두 분이 상주까지도 코드가 좀 맞네. 왜냐면 높았어요. 덕진중 선후배야. 내가 이걸 아 그래? 안 밝히려고 했어. 근데 덕진 중에 더 특별히? 덕진이 맨날 맞아가지고 그- 정신이 똑같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 온도가 대구가 38도인데 전주가 38.5도인 건 그거는 현상적인 문제고, 실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38.5도라고 기상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주 시내 8달로 충경로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온도계를 재면 38.5도가 아니고 45도가 나가는 거고,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온도계를 갖다 대니까 38.5도가 아니고 48.5도가 나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덥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기상대에서 발표한 온도가 더운 건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실제 전주시의 그 도시만은 열섬이 그보다 돼 있잖아요. 정말로 훨씬 덥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해결책은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그건 아마 올해 여름부터는 전주가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상대 옮겨가지고. 옮겨가지고.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여기에 우리가 그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쭉 진행해 올 때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각각의 도시들이 조금 이 생태 환경 이런 것도 유행을 타는데 비오톱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 네. 띄엄띄엄 있는 생태 공간들 네. 만드는 거. 전주는 그 비오톱이 유행일 때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스킵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걸 스킵.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지. 그냥. 근데 실제로 전주가 가장 더운 이유는 뭐냐면, 원천적으로 전주에 더운 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 인공 구조물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실개천들이, 이 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도를 낮추는 건 물이잖아요. 실개천들을 다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전주가 시원해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해결점을 인공 구조물을 뜯어내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에어컨. 집에서 에어컨 키는 것, 등 키는 것으로부터 온도가, 도심 온도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이상적인데요? 너무 힘들어질 수도 그 있어요. 정말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우리 전주 시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자칫하면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는 않더라도 5%씩 10%씩만 감소하지 않으면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감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걸 합의될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저기 전주 시내 8달러 충경로에다가 얼음 쫙 깔아버리면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시원해져요. 그냥 근데 보기에만 시원해져. 제가 볼 때는- 전주천 거기에다가 아파트 막 지을 때는 언제고, 이제야 뭐 바람이 막히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선풍기 켜는 거, 에어컨 켜는 거 줄여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반발하실 거예요. 반발들 하실 거예요. 반발하죠. 아니 지을 때는 언제고, 지으라고 해서 지었더니 이제야 뭐 선풍기 에어컨 끄라고 그러는 게 죄송한 말이 말씀이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그리고 정책을 준비한 것으로서 전주 시내 도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 아까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깨는 안 돼? 아니 그럼 현실 안 돼? 정치인으로서- 그 옥상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그래서 고층 아파트 17, 18층을 비우는 거지. 그 부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바람길을 여는 거지. 에이, 그건 근데 현실 정치인으로서 아까 그 종합경기장 공간을 뭐 돈이 얼마 들든 일단 내가 거기를 녹지로 조성하겠다. 그럼 사람들 좋습니다. 찬성하고 표를 얻고 그거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우리 명박 씨처럼 나 선거 때 무슨 말인지 못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서울에서 원전 한기 줄이기 운동 해갖고 성공했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 바쁘고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도시 서울에서 했는데 전주는 왜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하고, 그리고 아까 저기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막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표가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여기까지 계실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시민들에게 실제로 가는지를 경험했어요. 종합경기장을 녹지공간으로 만들면 최소한의 그 대안 만드는데 1,500억, 녹지공간 만드는데 500억 뭐 어쩌고 해도 2,000억 이상의 돈이 그냥 필요한데 2,000억 정도 예산을 제 임기 동안에 저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전주시의 예산 운영 자체가 매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거를 메꾸려고 하면 아마 지금 전주시 부채가 2천억쯤 되는데 3천억으로 늘어나요. 아 전주시 부채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 문제는 이제 아니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하고 그 대안을 시민적 합의로 만들어내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하자가 대안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조지훈 후보의 면모를 본 것 같아요. 내가 불리하더라도 표에서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멋지지 않아? 좀 갑자기 찍어봐, 좀 찍어봐. 한 발 걸쳐놔야 될 것 같아. 당선이 될 수도 있겠어 이거. 한 달에 걸쳐? 저 얼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찌됐든 우리 술가게님 방송 마무리 즈음에 아주 훈훈하게 왜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잘해주셨는데 이상으로 뻔뻔한 질문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기! 박치기! 아우 힘들어. 지치다. 자, 원래 재밌는데 왜 그래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이 얘기는 좀 내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제 조지훈 후보만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줘요 시간을?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 계속 했는데. 한 그러니까. 3분 못한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고요. 참 많이.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여기 이 자리의 분위기에 혹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망설여지긴 하는데 네. 올해가 동학 12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그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뤄낸 곳이 전주 집강소였습니다. 저는 그 전주 집강소의 역사가 단기간 내에 끝나버림으로 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말로 크게 후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주 집강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루어냈던 관민상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뭐 거버넌스 얘기하고 협치 얘기하고 뉴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이 관민상화라고 하는 용어 뉴 거버넌스 협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관민상화를 이루었던 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혁명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들어와서 민과 관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해나갔던 그런 역사가 우리 자랑스러운 전주의 역사인데 제가 그 전주 집강소의 정신을 꼭 이어받고 싶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51%로 승산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 후보님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조 후보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만약에 좀 어설픈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역시 안철수 신당 쪽으로 나오는 김병수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들어온 어떤 요구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조 후보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에 나오는 김병수 후보한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미리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도 질문 좋고요. 좋은데요? 질문 좋은데요? 질문도 좋고 아니면 나가서 이런 건 조심해라. 야 이거 해봤더니 뭐야 별거 없어. 가서 놀다 보면 된다라든지 뭐 아무 얘기나 편하게. 그 우리 김병수 후보님은 훌륭한 그 성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훌륭한 성과들이 이 전주시 전체의 곳곳에서 이렇게 잘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병수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저와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뽑아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정책을 뽑아줄 수도 있죠. 이거는 그대로 저희가 곧 똑같이 전달을 해드릴게요. 해석은 이제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방송 나가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 넘게 훌쩍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할 얘기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시기라고 봐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어찌됐든 조 후보님 오늘 첫 자리에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의 젖가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푸근하고 정말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런 전주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 개발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는 앞으로 나온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할 테니까. 예. 미리 줄 서? 지금 정두리 형도 미리 줄 서? 아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뭐야? 왜 이래? 오늘 좀 띠띠래.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북치기 박치기 기획 특집 나눈 후보다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